안녕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군의 여자를 사랑한 선비, 금지된 구중궁궐 로맨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편의 로맨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사랑이 남긴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아무리 깊게 사랑해도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혹은 상황이 너무 불가능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단순한 신분 차이가 아니라 왕권이라는 절대적인 힘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종 때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왕의 형제인 안평대군 이용의 침실을 드나들던 궁녀 운영. 그리고 그 궁녀를 죽음으로까지 사랑했던 한선비 김진사. 이들의 만남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종시대의 권력 투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 중종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정확히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확고한 기초를 다지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를 지난 후 그의 유산을 두고 왕의 형제들이 벌이는 권력 경쟁은 극도로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양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정치를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누구든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종 임금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왕의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왕족들이 반란 혐의로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많은 왕족들이 감시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조선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외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극도로 긴장된 권력의 관계.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짓밟는 왕족들 사이의 관계. 이런 암담한 배경이 바로 운영과 김진사라는 두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안평대군은 예술의 수호자,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세종대왕의 가장 뛰어난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이 왕이 된 후 그는 대군이라는 신분으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왕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그는 다른 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술의 길입니다. 그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린 그림은 당시 미술 전문가들도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읊어지는 시는 문인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의 귀가 구분해내는 음악은 하늘의 소리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건축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연못이 있었고 정자가 있었고 정원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낙원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양의 명사들, 유명한 화가들, 시인들,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화 모임은 조선 지식인들의 꿈의 장소였습니다. 왕권의 억압 아래에서 신분제의 족쇄 아래에서 갇혀있던 지식인들이 그곳에서만은 잠시나마 자신의 영혼을 해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중종 임금의 눈에 안평대군의 저택은 위험한 집합지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혹시 반란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그의 형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중종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술만이 그를 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궁녀 운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녀 운영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궁녀치고는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궁궐에서 일하는 상궁이었습니다. 상궁이란 궁궐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 공무원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운영의 어머니는 안평대군의 수라간, 즉 음식을 담당하는 상궁이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머니는 운영을 궁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궁녀는 궁궐 내에서 평생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왕실에 바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궁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이나 왕의 형제 혹은 왕세자의 옆에서 평생을 일해야 했습니다. 궁녀는 또한 극도로 제한된 자유 속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궁궐 내에서도 정해진 구역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사람하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비범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그림, 시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딸의 재능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운영을 특별히 교육했습니다. 검은고를 튕기는 법, 그림을 그리는 법, 시를 짓는 법. 이런 재능들이 있다면 만약 궁녀가 되더라도 조금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궁녀는 왕실에서 더욱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궁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왕족들의 특별한 총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은 안평대군의 침실에 들이게 됩니다. 궁궐의 수많은 궁녀들 중에서 단 하나의 특별한 자리로. 운영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검은고를 튕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부터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녀의 손가락은 검은고의 현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안평대군이 요청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시를 낭송했습니다. 고향의 향수를 담은 시,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담은 시들. 그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평대군의 지시에 따라 때로는 산수화를 그렸고 때로는 꽃을 그렸으며 때로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은 문화의 조예가 깊었던 터라 운영의 재능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운영을 자신의 문화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은 단순한 궁녀를 넘어서 안평대군의 예술적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예술 활동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선비 김진사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한편 한양의 어딘가에는 빼어난 재능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사입니다. 진사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즉, 김진사는 나름의 학식을 갖춘 지식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누구나 큰 벼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나온 머리 좋은 젊은이였지만 과거 시험에서 자신의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응시자 중에서 그는 몇십 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방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남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잘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기에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른 무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안평대군의 명성은 한양의 모든 지식인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문화 모임의 명성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초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인 벼슬을 얻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재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도 그런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통해 안평대군의 문화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여름날 저녁의 기적,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름날의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역사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상상해 왔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의 뒤쪽 연못 옆에 지어진 정자. 그곳이 그날의 무대였습니다. 여름 저녁의 공기는 따뜻했고 살짝 축축했습니다. 연못의 수면에는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버드나무는 물에 늘어진 가지를 수심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지들이 물에 닿을 때마다 수면의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정자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양의 명사들, 유명한 시인들, 음악가들, 화가들, 그리고 문예의 조예가 깊은 양반들. 모두가 자신들의 최고의 기억을 잊고 가장 예리한 머리를 들이밀고 모여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그날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모임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를 낭송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이 무대 중앙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검은고를 들고 정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과 달빛이 교차하는 공간에 그녀만이 부각되는 공간에서 그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 가는 눈썹, 붉은 입술. 하지만 그것만이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지닌 영혼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검은고의 현에 닿는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악이었고 인생의 슬픔을 담은 음악이었으며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담은 음악이었습니다. 운영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음표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표들은 마치 나비처럼 정자의 천장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듯이 청중들은 숨을 쉬지 않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그 음악에 맡겼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영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봤습니다. 운영은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겨진 눈 뒤에는 어떤 깊은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다른 차원에서 음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순간 운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음악의 절정에서 그녀의 눈이 갑자기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우연히 김진사의 눈과 만났습니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나던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그 순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두 영혼이 느끼는 인식, 예정된 만남의 감각, 운명의 손길, 운영의 손가락이 검은고 현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공중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천천히 우아하게 공중을 떠돌았습니다. 안평대군과 다른 문인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고 열정적인 박수. 모두가 그 음악에 감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박수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 사이에 시선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에서는 계속해서 문화 모임이 열렸고 김진사는 매번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문화 모임의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안평대군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만나도록 배치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한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끌려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번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운영과 김진사는 서로를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은 점점 더 오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운영은 김진사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동료 궁녀의 도움을 받아 안평대군의 저택을 나갈 때 몰래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지만 그 종이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였습니다. 초록 버들가지 늘어진 언덕에 홀로 선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만 이 궁궐의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당신. 이 궁궐의 벽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집니다. 이 벽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수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당신은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운영이 써내려간 이 시는 그 자체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의 고백. 김진사는 그 편지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궁녀가 궁궐 밖의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대죄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특히 궁녀에 대한 법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진사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편지를 받으며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이성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것도 시로. 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그 벽을 뚫고 나가 당신 곁에 닿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악입니다. 당신의 눈은 모든 별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본다고 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위험도, 이 비밀도,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요구된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편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표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직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 편지 속에서만 아니라 진짜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궁궐도 이 신분도 이 인생도 모든 것을. 편지들은 궁궐 밖의 중간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궁 밖으로 나가는 소위 심부름군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궐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존재였고 때로는 이런 비밀의 연고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안평대군의 관대함 덕분에 혹은 그의 모르는 사이에 이 편지들이 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의 동료 궁녀들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특히 소연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영과 같은 방을 썼던 궁녀로 운영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운영을 도왔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모든 궁녀들이 지녔던 운영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궁궐에 갇힌 삶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그렇게 대담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운영 언니, 그 선비한테 전해줄 편지가 또 있어요? 동료 궁녀 소연이 물었습니다. 운영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운영이 이전에 지녔던 수많은 슬픔을 잠시나마 삭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여전히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낭송하는 궁녀로서의 삶.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는 여인으로서의 삶. 운영은 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대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로를 만지고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는 경험. 그것만이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운영의 동료 궁녀 소연이 계획을 짰습니다. 안평대군이 특별한 공식 행사에 참석하느라 밤새 궁궐을 비우는 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파악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다른 궁녀들은 운영이 궁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궁궐의 곳곳을 드나드는 자들을 만나지 않는 경로. 감시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순간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운영은 궁궐 밖에 있는 동료의 친척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궁궐 내에 허가를 얻을 수 있는 비교적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운영은 처음으로 궁궐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한양의 거리를 걷는 느낌. 자유롭게 숨을 쉬는 기분. 자신의 발로 걷는 경험의 소중함.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 사람. 운영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 뒤쪽 한적한 정자. 그곳이 그들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김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정자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만 알던 상대를 이제 눈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두 사람은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영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금지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신의 꿈에 대해, 자신의 고통에 대해. 궁궐 안에서 맺어진 수많은 감정들을 이제야 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고 눈을 맞췄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두 영혼이 만나는 순간의 기적. 그리고 밝음이 찾아오기 직전 두 사람은 마지막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 둘 다 알아요. 운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밤을 가져요. 그리고 이 밤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끝난다면 나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김진사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운영이 궁궐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선들이 다르게 향했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의 시선. 그것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질문의 시선이었습니다. 노여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운영은 안평대군에게 불려갔습니다. 안평대군의 표정은 항상 유순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운영, 어젯밤에 어디 갔었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운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서툰 거짓. 정말인가? 그렇다면 어젯밤 외출한 궁녀의 자취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안평대군은 천천히 운영을 둘러쌌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예뻐하고 총애하는데 넌 내 신뢰를 배신했나? 공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충성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단지 진실을 듣고 싶을 뿐이야. 안평대군의 음성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운영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파렴치 한 년, 넌 나를 경멸했단 말인가? 넌 나의 신뢰, 나의 사랑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말인가? 그 순간 운영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형제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는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궁궐 내에서 왕족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왕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그것은 죽음에 버금하는 죄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의 기지를 통해 그는 빠르게 김진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궁궐 밖의 자들을 동원하여 한양의 모든 거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편 궁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의 동료 궁녀들을 신문했습니다. 소영과 다른 궁녀들도 모두 같은 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사건을 중종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궁녀가 궁궐을 몰래 나가 바깥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의 신분이 왕실과 관련이 없는 평민이라는 사실. 중종 임금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의 생각에서 이것은 단순한 궁녀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자신의 형인 안평대군이 처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권력 투쟁의 자리에서 안평대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포졸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를 잡기 위해. 운영의 동료 궁녀들도 모두 유배로 보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궁궐 내에서 배신자들을 감싼 죄로. 김진사는 결국 잡혔습니다. 그것은 운영이 또 다른 편지를 보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디서라도 나를 찾아주세요. 난 당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옮기던 중간자가 포졸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즉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신문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매로 맞았습니다. 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불로 지져졌습니다. 물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궁녀 운영과 만났다는 것,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리고 안평대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중종 임금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영모죄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모라는 죄명은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왕에게 대항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영모죄의 형벌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궁녀 운영은 궁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형되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궁궐을 나가되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 당시 조선에서 궁녀 신분으로 살던 여인이 궁궐을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운영이 궁궐에서 나가기 전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김진사를 한 번 더 볼 기회를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청원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안평대군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왜 안평대군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혹은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최후의 제스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자비심이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운영과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궁궐 내의 한 정자에서, 감시자들의 눈 아래에서. 하지만 이번 만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장시간의 고문에 시달린 김진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그의 몸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운영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운영.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운영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이 벗겨져 있었고 손가락이 부어올라 있었으며 곳곳이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운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미안해.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건 세상의 잘못이야.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 세상의 잘못이야. 그는 운영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가락들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해. 살아야 해. 난 아무래도.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넌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라도. 운영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함께하자고 했잖아. 함께하자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남겨두고 떠나? 우린 함께했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린 정말로 함께했어. 더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김진사는 운영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항상 여기서 우린 함께할 거야. 이 세상이 끝나도 저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저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해. 나를 혼자 두지 말고. 약속할게. 나는 계속 널 사랑할 거야. 이 고통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영원히. 그들이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는 순간 경비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운영은 김진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운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운영이 궁궐을 나가던 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궁궐의 정문에서 수십 명의 관료들과 궁인들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모두가 궁녀 운영이 궁궐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보도록. 운영은 궁궐의 정문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꾸만 멈췄습니다. 궁궐이 자신의 인생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곳, 자신의 재능을 펼친 무대,
자신의 사랑을 만난 곳.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궁녀도 아니었고 아무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버려진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공밖의 세상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상민 신분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추방된 궁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김진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모죄로 처형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버려졌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흙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모죄인에 대한 당시의 처우였습니다. 운영은? 역사 속에는 그녀의 이후 삶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았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혹은 승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막을 운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딘가의 산골에서 조용히 살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문인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냈고 그것이 바로 운영전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사랑이 가진 비극성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두 사람. 하지만 결국 그들이 뛰어넘지 못한 장벽은 죽음이었습니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가진 순수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분도 지위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대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했던 두 사람.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극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저항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저항하고 끝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영전은 실제 역사인가 아니면 순수 소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안평대군의 시대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녀가 궁궐을 나가 바깥 남자를 만났다는 기록도 있고 그것이 안평대군과 중종 임금의 분노를 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사항들, 특히 운영과 김진사의 개인적인 감정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들은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후대의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어 소설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으로 채워진 작품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있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비극 로맨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운영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궁녀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그것은 평생의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궁녀는 한번 궁궐에 들어가면 평생을 궁궐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휴가도 없었고 퇴직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궁궐의 여인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둘째, 그것은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는 자신의 의지로 궁궐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궁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실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극도의 위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내에서도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고 그 안에서 궁녀들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상궁과 궁녀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었고 궁녀들 사이에도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궁녀들은 왕이나 왕족의 총애를 받으면서 다른 신분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였고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을 궁녀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운영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를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또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금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궁녀가 궁궐 밖의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첫째, 신분제의 문제입니다. 궁녀는 왕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궁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왕실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둘째, 권력의 문제입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을 자신의 총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안평대군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셋째, 명예의 문제입니다. 왕족이 자신의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왕족으로서의 명예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넷째, 국가 권력의 문제입니다. 중종 임금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단순히 궁녀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인 안평대군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모두 합쳐져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아무리 억압적인 체제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랑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죽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비극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은 조선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600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운영전 그 비극의 로맨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그 꽃이 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물은 고전 운영전을 현대 감각에 맞게 각색한 것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